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2020년 수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1이 돼서 처음으로 수능 국어를, 그러니까 수능 국어 형식, 그러니까 수능 형태의 국어를 처음으로 접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국어를 가르치면서 느꼈던 점을 한번 적어서 여러분들께 말씀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름 느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국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들으시는 분들께서 이런저런 정보를 취합하셔서 좋은 점만 뽑아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랄게요. 그럼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요, 고전 문학을 잡아라 라는 점입니다. 고전 문학은 고전 시가도 있고요, 고전 소설도 있고 고전 산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어려운 고전 분야는 고전 소설이에요. 홍기열전, 박시전, 춘향전 등등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접했던 그런 홍부전이나 춘향전도 이게 고전 소설로 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해독이 잘 안 돼요. 이렇게 각주를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뜻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고전 소설, 고전 시가, 고전 수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고전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전 시가, 고전 수필도 공부 안 하고 처음으로 맞닥뜨리면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제가 볼 땐 고전 소설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일단 고전 소설이 어려운 이유는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출연하는지도 잘 구분을 못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전은 꼭 문제집을 한권 딱 사셔서 시가, 소설, 고전 수필별로 공부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전해지는 고전 그 시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 먹고 조금 일찍 문제집을 사서 고전 시가를 공부하고 내용 파악하고 하자의 어떤 정서 같은 것을 파악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고전 쪽을 내가 다 섭렵을 해놓으면 어려운 비문학이라든지 현대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종류도 많고 그 종류가 아니고 그 작품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고전은 이미 나와 있고 더 이상 더 플러스 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전 쪽을 좀 미리 많이 공부해 놓으라고, 시간 확보를 위해서도 그렇게 공부를 해 놓으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고전 소설이 어렵기 때문에 소설 쪽은 좀 많이 정말 이렇게 노트 한권 사서 어려운 단어 같은 것도 적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라고 제가 많이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강아지가 자꾸 끼어들었나요? 그럼 두 번째 국어 공부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그 비문학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기적 아니면 부각, 이건 저기 문학에서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뭐 환기하다 등등 조금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들은 틈틈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다음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 단어 정리 잘 해놓으시길 바란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법, 화작, 그리고 비문학은 문제집을 따로 사서 매일매일 풀어야 해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국어 문법이 어렵게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특히 아는 문장, 암긴 문장 같은 경우, 그리고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면 이거는 선생님들도 약간 조금 시간을 두고 풀어야 될 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초문제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매일매일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작년에 비문학 때문에 대학교 판도가 조금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국어가 변별력이 굉장히 있는 그런 과목이 되다 보니까 특히 정말 어려운 비문학, 이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정말 연필 굴리다 그냥 올 수 있는 그런 슬픈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많은 문제집을 풀다 보면 그 겹치는 주제들이 있어요. 뭐 염색체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양자역학 아니면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국어 공부와 과학은 별개다. 그러니까 국어만 잘 읽으면 과학을 몰라도 국어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과학을 어느 정도 알면 국어를 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예로 작년 수능에 그 30몇 번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 같은 경우도 공부한 친구들이, 그 과학 쪽을 공부한 친구들, 그 기본 상식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잘 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과학을, 그러니까 만약에 그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내가 모르는 과학 용어라든지 원리, 그러니까 막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굵직한 원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이런 비슷한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연계적인 그 과목의 그 개념들을 숙지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어는 국어만 가는 과목이 아니고 다 같이 어깨동무해서 가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문학과 문법은 문제집을 또 따로 이렇게 하셔서 매일매일 조금씩 푸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자기가 이제 성적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절대 관련이 없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문단별로 주제 파악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정확히 알고 하루에 한 문제를 분석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학생들이 점수가 많이 올라요. 그래서 저는 많이 푸는 거 필요 없고, 물론 매일매일 꾸준히 풀다 보면 많이 풀겠죠? 그렇지만 하루에 하나라도 어려운 지문을 잡고 정말 열심히 그것을 다 부셔버리겠다라는 각오로 그 지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EBS 완전 해부하기. 그러니까 EBS 연계율이 70%임에도 불구하고 EBS 교재, 그 노란 책, 수능 특강 이런 것들을 안 보고 그냥 다른 책만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수능 특강을 너덜너덜 해줄 때까지 공부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작품, 만약에 그 수영전이 나와요. 수영전이 이렇게 그 EBS에서 나왔는데 수능에 다른 작품이 나오지 않냐, 똑같이는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작품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작품이 여기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을 풀었을 때 내용이 어느 정도 내용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품 내용만 알아도 문제 풀 때 굉장히 수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EBS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네 번째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아무리 잘 풀어도, 아무리 열심히 잘 풀어도 시간을 못 맞추면 그거는 또 말짱 도루묵이겠죠. 문제를 이렇게 쭉 풀 때, 특히 비문학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을 매지 마세요. 일단 넘어가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풀어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그 도미노 하나 엎어지면 쭈르르 넘어지는 것처럼 전체 다 못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탐대실 하지 마라.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꼭 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일단 쭉 훑어보고 내가 빨리 풀 수 있는 것들 얼른 풀고 앞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잘 풀어요. 근데 시간을 못 맞춰요. 그런 친구들은 뒤에 그냥 다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못 넘어가겠다고, 이걸 못 풀면은 뭔가 이렇게 뒤처리를 안 한 느낌, 이렇게 용변 보고 그런 느낌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면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일단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간이 조금 있으신 분들, 중학생인데 나는 고등학교 때 좀 잘하고 싶다, 잘 풀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은데, 국어를 잘하려면 일단 문학을 많이 읽어놓으시면 정말 좋아요. 물론 책 읽는 거 쉽지 않죠. 시간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일단 일제강점기부터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지속됐던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5년 후에 또 1950년에 한국전쟁 터졌죠. 그리고 뭐 민주화 운동부터 굉장히 많은 독재 정치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그 책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소설에 그러한 문제의식을 다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읽어두시면 그것이 정말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현대문학을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많이 틈날 때 읽어놨으면 좋겠고, 지금 고2에서 고3 올라가시는 분들도 틈날 때마다 중요한 작품을 좀 이렇게 짧으니까 읽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걸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말일 거예요. 공부를 하루에 몰아서 하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 생각엔 하루에 한 질문이라도 매일매일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이 힘들면 일주일에 적어도 5번 이상은 풀어야 돼요. 영수에 밀려서 국어 공부를 안 하기 십상인데, 하지만 국어 아시잖아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다른 과목보다 절대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중요성을 띠고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그 공부 조금 해도 나오는 그런 쉬운 과목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하는 만큼 나오니까 정말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후에 또 영상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 정성스럽게 달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하는 영상 제작 방향을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부응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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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들 꼬들